네, 안녕하세요. EBS 영어 영역 대표 강사 주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남학고등학교에 와서 3번 놀랐어요. 첫 번째는 학교가 너무 깨끗하고 항상 이런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복이 예뻐서 못 느껴요? 정말 예쁜데 남학생 교복, 여학생 교복 다 너무 교복이 예뻐서 그래서 놀랐고, 마지막으로는 교재를 가져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심지어 이 발음하기도 힘든 해석 공식 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이름에 적어달라고 하는 걸 보고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름을 적어주면서 물어봤어요. 뭐가 되고 싶냐고. 그랬더니 또 놀랍게도 대부분 다 뭐요라고 바로바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일단 오늘의 이야기,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한테 뭘 좀 물어볼게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날을 딱 이틀을 꼽으라면 언제랑 언제일 것 같아요? 수능날? 그래, 일단은 결혼한 날이요? 로맨틱하다. 얘들아, 수능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날 이틀 안에 들어가진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 태어난 날이요. 또 죽는 날이요? 죽으면 끝인데? 그래요. 오늘 남으세요? 일단 뭐 드릴게요.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The two most important days in your life are the day you are born and 저 영어 교사인 거 아시잖아요. Then and the day you find out why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물론 여러분 영어만 읽어드려도 다 이해하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날은 내가 태어난 날과, 또 하나는 내가 왜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 그렇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가게 될 길이 절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여러분의 수험생 선배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 걸 봤잖아요. 보통의 각오 가지고는 힘들 거라는 거 알고 시작하지만 절대로 쉽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고3이 되는 그 날까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하신다면 이 게임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진 게임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선생님, 그래도 아직 대한민국 사회에서는요, 좋은 학교 나와야지 사람 대접 받는데요. 좋은 학교 나와야 취직이 잘 된대요. 학벌이 돈이래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진짜 치열하게 고민해서 내린 공부의 이유는 아닙니다. 남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꼭 오늘부터 하루에 5분이라도 좋아요. 잠들기 전에 휴대전화 내려놓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꼭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강의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최소한 강의가 시작하면 그 강의가 끝날 때까지는 침대에서는 잠을 자지 않는다. 바닥에서 잔다. 왜냐하면 나는 잠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일어나서 또 준비하려면 편한 데서 자면 안 되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걸 정말 많은 친구들이 기억하고 저한테 어떻게 하면 저도 그렇게 독해질 수 있나요? 저도 그렇게 독해지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막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학창 시절에는 그렇게 독한 학생이었을까요? 저는 학창 시절에 정말 불평이 많은 아이였어요. 학교에 대한 불만, 사회에 대한 불만, 교육 제도에 대한 불만, 내가 왜 공부해야 돼? 대학은 왜 가야 돼? 우리나라는 왜 이래? 항상 이런 생각들을, 불평불만은 진짜 많았는데 단 한 번도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그때보다 제가 몇백 배 치열하게 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남은 긴 인생 살아가시려면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수능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꼭 찾아야 할 숙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 이유를 한 번도 스스로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대학에 가서 중간에 저 다시 공부해요. 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학교에 가지 못하고 마음을 붙이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평생의 직장을 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방황을 좀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참 많은 직업들을 짧게 거쳤어요. 은행은 아니구나. 증권사에도 있었고요. 신문사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회사에도 있었고요. 참 다양한 회사에 여러 가지 일을 짧게 했었는데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는 내가 어린 시절에 책상 앞에 앉아서 세상에 이런 직업이 있다는 걸 절대 알 수가 없었겠구나. 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직업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구나. 제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속할 수 있죠? 이제부터 뭐 할 거예요? 왜 공부하는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그 대답을 찾을 수 있기를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학습법 중에서도 보통은 국어, 수학, 영어 항상 순서대로 했는데 탐구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수능이 쉬워지면서 점점 더 탐구 영역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관심 또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특히 이제 뭐 해야 될 시기입니까? 그렇죠. 공부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탐구 영역의 과목을 선택해야 될 시기예요.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뭐가 있을까요? 좋아하는 과목. 나도 내 1순위가 그거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또 다른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참 많더라고요. 또 뭐 있을까요? 그래, 벌써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응시 인원을 일단은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응시 인원이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응시 인원이 적으면. 그렇죠. 응시 인원이 적으면 응시 집단에 따라서 내 등급이 막 요동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과목이다.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생물2 같은 과목이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난이도가 올라가기 쉽고 등급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향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쨌든 응시 인원은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점 생각하면 좋을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따로 수능 따르면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과목의 선택은 2학년 2학기 지금 시기예요. 그렇죠? 지금 배우는 과목 중에 하나, 3학년 1학기에 배우는 과목 중에 하나, 이렇게 탐구 영역을 선택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의 학생들에게, 입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너네 언제 탐구 영역을 얼마만큼 공부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무려 8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3학년 올라가서 처음 보는 시험이 3월 학력평가 시험이죠. 학력평가 시험이 시작되기 이전에 저는 이미 탐구 2과목의 개념을 한 번 정도는 공부했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단 말이에요. 남들은 이미 개념 공부까지 끝내고 3월 학평을 보는 이 마당에 나는 과목을 못 정해서 여름방학 때까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기기 힘든 게임입니다. 탐구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수능 전에 특강 통해서 암기 과목처럼 공부해서는 절대 좋은 등급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그 표준 점수 또 잘하는 거 나왔잖아요. 좀 들어주세요. 네, 뭐냐면 파급 효과가 있는 과목들이 있어요. 쌍으로 공부하면 좋은 것들. 예를 들면 뭐 한국지리, 세계지리, 윤리와 사상, 뭐 생활과 윤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를 공부하면 다음 과목에까지 좀 영향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은 짝지어서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탐구도 여러분이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빨리 탐구 과목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공부 어떻게 할까? 개념 공부부터 하셔야 돼요.
이게 수능 특강 교재가 나오면 막 급한 마음에 책부터 사서 막 달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은 개념을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모든 사회탐구 영역의 선생님들과 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한결같이 똑같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처음 개념 공부하면서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꼭 만들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무슨 노트? 무슨 노트? 그래, 맞아요. 단권화 노트, 서브노트를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이 단권화 노트 만들 때는 요령이 있어요. 노트 한 권을 사서 요즘 이렇게 링바인더에 있는 거 알아요? 종이 계속 더 껴넣을 수 있는 거? 그런 노트도 좋고요. 아니면 여백을 많이 두세요. 한 페이지 정도씩 비워서 여백을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차곡차곡 채워가는 겁니다. 채워서 이게 두툼해지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능 시험장에 가져가는 그 노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를 개념 두 번의 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요때 쓰는 교재가 뭘까요? 이때 쓰는 교재가 수능 특강이에요. 수능 특강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문제 풀기 위한 교재가 아니라 그랬죠. 이건 뭐 하기 위한 교재예요? 개념 공부하기 위한 교재예요. 그러니까 수특책을 놓고 옆에 단권화 노트를 펴놓고 계속 단권화 노트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아, 맞다. 이건 무슨 개념이었지? 아, 맞다. 이건 무슨 개념이었지?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정말 초초초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나 혹은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는 N수생 친구들, 이미 이제 이 수험 생활을 쭉 겪어서 언제 뭘 공부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6월 모의고사 전에 뭘 공부하게요? 이게 탐구 영역은요, 신기하게 몇 단원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는 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는 영역이 있다고요. 생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유전단원, 벌써 공부 제대로 했군요. 유전단원이라든지, 뭐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도 표라든지, 뭐 인구라든지 이렇게 자료를 분석해야 되는 특정 단원들,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는 단원들이 있죠. 이 단원들은 일주일 동안 딱 기간을 정해서 특강을 이용하시던 교재를 이용하시던 단기간에 기출을 쭉 정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저는 딱 보니까 우리 남학고등학교 학생들 보통 학생들이 아닌 것 같아요. 벌써 눈빛이 다르고요. 앉아있는 자세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6월 모의고사 이전에 여기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어때요? 이제 문제풀이 하는 시기가 오죠. 이때는 뭘 갖고 하는 겁니까? 수능 완성 교재 가지고 하시면 돼요. 앞에 제대로 해놨기 때문에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서 훨씬 더 부담 없이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솔직히 우리 아직 2학년이라서 모의고사 봐도 이게 연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보여드릴 텐데, 우리 연계는 흔히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이제 개념이 연계됐다 그럽니다. 근데 어떤 수험생이 그래요. 쌤, 중요한 개념이 안 나와 있는 교재가 어디 있어요? 개념은 다 동일한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래서 개념이 연계된 경우에는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이거 공부했던 거다 이런 느낌이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료가 연계됐다. 그럼 어때요? 내가 봤던 표인데? 당연히 체감 연계가 높겠죠. 문제 똑같은데 선지만 바꿨다. 당연히 연계 체감이 높겠죠. 이런 유형들도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공부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 어때요?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그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또요? 화학은 어때요? 똑같죠. 이렇게까지 연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 교재 2권 열심히 공부하시고 단권화 노트만 하면 그렇게 탐구 영역에서 좋은 성적 거두는 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 단계는 뭘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때 다시 기출을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 참고하면서 단권화 노트 참고하면서 공부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시험 볼 때부터 좀 달라지는 게 있죠. 4교시 탐구 시간에. 뭐가 달라져요? 한국사가 들어왔어요. 그죠? 자, 필수 한국사가 들어왔습니다. 시험 시간은 몇 문항? 벌써 잘 알고 있어요. 20문항 30분 동안 시험이 실시됩니다. 어때요?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절대평가고요. 40점 이상이면 어때요? 1등급인데 여러분들이 많이들 가고 싶어하는 상위권 대학에서 몇 등급 이상을 받으면 불이익이 전혀 없을까요? 그렇죠. 인문은 3등급, 이공계열은 4등급 이상이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골자들만 잘 알고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얘들아, 아무리 시험이 쉬워도 그거는 좀 기간이 있을 때 부담이 없다는 얘기죠. 시험에 임박해 있으면 뭐든지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자, 시험 범위는 이렇대요. 전근대사에서 50%, 근현대사에서 50%. 지금의 수능과는 시험 범위가 조금 비중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막 시시콜콜하게 야, 너가 1등급인가 아닌가 보자를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죠. 뭐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커다란 흐름 위주로 공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탐구 얘기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고2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선생님 이제 고3 되고 수험생 되면 어디 제대로 숨이나 쉬고 제가 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행을 한번 진하게 친구들이랑 다녀오렵니다. 있죠. 지금 찔리는 표정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번 실컷 놀아보렵니다. 겨울 동안. 그리고 제가 봄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미 늦어요. 출발선에서 많이 뒤처져요. 여러분, 그 겨울에 조금 놀고 더 추운 한 해를 보내실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고, 제 말이 틀리나 한번 보세요.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교실 분위기 잡기 굉장히 힘들어요. 다들 계획만 세워요. 학원 전단지 펼쳐놓고 넌 여기 갈래 난 여기 갈래 뭐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실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수학이에요. 여러분 수학 어때요? 잘 하는 학생 있어요? 아까 수학 선생님이 꿈이라고 한 친구가 2명이나 있었는데. 그래요. 저는 수학을 어땠을까요? 열심히도 안 했고 잘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나이가 돼서도요. 조금 긴장되거나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전날 수학 시험 보는 꿈을 꿔요. 정말로. 그래서 항상 꿈의 레파토리는 똑같아요.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거나 아니면 시험이 바로 내일인데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거나 막 이런 걸 꿈을 꾸다가 제가 깨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멋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The pain is temporary. 고통이란 거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It may last for a minute. 1분간 계속될 수도 있고요. Or for an hour. Or even a year. 1시간 아니면 뭐 1년까지 고통이 지속될 수 있겠죠. But eventually. 하지만 결국에는 it will subside. 고통이란 건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If you quit, however, 아니요. 하지만 여러분이 포기한다면 it lasts forever.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내가 그때 포기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이 나이가 돼서도 평생 이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여러분은 저처럼 도망가지 마시고 정면 승부해서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최고의 수학 선생님들 뒤를 한참을 쫓아다니면서 집약한 내용입니다. 제 얘기 아니니까 믿으셔도 괜찮아요. 자, 일단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첫 단계가 개념 단계다라는 건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개념이라고 해도 과목마다 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죠. 수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만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방법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수투, 미적분, 확통 이렇게 순서대로 처음에는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하다가 잘 모르겠어요. 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강의를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게 내가 실패한 이유더라고요. 계속 처음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앞에 저는 행렬 부분만 엄청 까맣게 딱 공부가 되어 있고 뒤를 하나도 공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여쭤봤더니 다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 개념의 단계에서는 최대한 이해해보고 모르겠으면 일단은 넘어가라. 그렇게 해서 그 책을 끝까지 다 보고 다시 처음 보면 그때는 아, 내가 이걸 왜 몰랐었지?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막히는 데서 막 고민하다가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정리는 꼭 증명하는 과정을 공부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외우면 안 되나? 있잖아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증명에 정리를 어떻게 증명하는지 그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계가 뭐예요? 수능 특강의 단계인데 사실은요, 개념 공부하시면서 뭐까지 같이 하시면 좋아요? 기출도 이때 봐야 해요. 수학처럼 그렇게 기출을 강조하는 과목은 저는 못 봤어요, 정말. 게다가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6월, 9월 시험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길래 제가 계속 6월, 9월 얘기할까요? 뭐가 달라요? 평가원이 뭔데?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평가원이죠. 평가원에서 내는 시험이 6월, 9월인데 사실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6월, 9월에 썼던 지문을 수능에서 또 쓰는 걸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6월, 9월에 나왔던 그 개념이 다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3이 돼서 보는 모의평가까지 기출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완벽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집에다 찍찍 풀어요? 아니죠. 연습장에 깨끗하게 정리해야 어디에서 틀렸는지 알죠. 근데 저같이 좀 수학에 적성이 부족한 학생들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풀다가 진짜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지? 봐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답지를 보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할까? 몇 분 고민할까? 막 제가 책에서 봤더니요, 막 수학 위인들은요, 막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그 문제에 매달리다가 나흘째 되는 날 막 풀었다. 우리 사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약속합시다. 최대한 얼마까지는 해보기. 10분에서 15분까지는 고민해보기. 그 다음에 못 풀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답지 아직 아니야. 그날 물어봐요. 너 친구 많군요. 말고요. 일단은 그날 공부하기로 한 분량의 끝까지 푸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영어에서는 fresh eyes라고 하는데 다시 좀 이렇게 새로워진 눈으로 그 문제를 보는 겁니다. 풀리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때 답지를 보세요. 그렇게 좋아하는 답지를 그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 답지를 바로 보면 이거 뭐랑 똑같은지 아세요? 컨닝? 그것도 그렇고요. 제가 버스 탔는데 옆자리에 계신 분이 계속 휴대전화로 막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 들었거든요. 내리면서 기억할까요? 기억 못하죠. 답지 바로 보는 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고민하는 시간을 10분이라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 공부해요? 수능 완성. 근데 요즘은 수학 시험도 그렇게 쉬워졌다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수능 완성까지 빨리 끝내고 난 뒤에 여러분이 약한 과목을 집중 공부하는 시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수능 완성은 개념 공부할 때랑 좀 달라요. 어떻게 공부해야 돼, 이게? 얘는 번갈아서. 어떻게 할까? 그럼 아까 오늘 세 과목 다 하면 제일 좋지만 수학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수투하고 확통을 했다. 그럼 내일은 확통하고 미적분하고 그 다음 날은 미적분하고 수투하고 이런 식으로 2개씩 엮어서 골고루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통계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2015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항수와 배점입니다. 어때요? 골고루 냈다. 그죠? 골고루 배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초반에 엄청 정성 들여 공부하다가 마지막 과목은 제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골고루 공부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달라졌죠. 교육과정이 달라지면서 여러분이 시험 볼 때랑 달라요. 제가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2015학년도. 여러분이 보는 시험은 2017학년도 시험이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약한 유형들 기출로 다시 한번 정리하시던지 아니면 다른 교재로 쭉 한번 고난도 문항만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 마지막 단계까지 거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국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재밌는 현상을 하나 저도 오랜 기간 교단에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 애는 어떻게 해요? 다 잘해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근데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학력평가도 잘 보고, 그러니까 수학 과목에 있어서 학평도 잘 보고 모평도 잘 보고 수능도 잘 봐요. 다시 말하면 기복이 심하지 않아요. 수학은 잘하면 잘하는 거야. 끝. 그죠? 근데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심지어 걔는 한 번도 틀리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학평이건 모평이건. 근데 수능날 너무너무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런 이야기 간간히 괴담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국어는 이렇게 유독 실전에서 요동치는 이런 편차가 심하게 나타날까요? 아, 맞아. 근데 진짜 1교시라 부담 정말 커요. 1교시 시험 못 보면 막 손이 떨리고요. 저 실제로 바닥에 쓰러져서 실려간 학생도 봤어요. 이 심적인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근데 사실은 그 해에는 국어 시험이 그 친구만 어려웠던 게 아니고 다 어려웠었는데 너무 본인이 아마 잘했던 친구인 것 같아요. 나 너무 못 봤다고 생각해서 그걸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강한 멘탈도 중요한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수학이나 영어는 수학은 외계어 같고 영어는 외국어고 그러니까 어쨌든 체계적으로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국어는 우리말이니까 어떻게 해요? 아, 그냥 풀다 보면 나오겠지. 한 3권쯤 풀면 알게 되지 않을까? 기출을 한 몇 바퀴 돌릴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국어에도 뭐가 있어요? 국어의 개념은 뭘 해야 될까? 그래.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다 친구들이 항상 나비 효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좋은 선택입니다만 우리가 영역별로 뭐가 있는지는 알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어는 일단 이렇게 나누죠. 요 중에서 뭐가 제일 그래도 우리한테 부담이 없게 해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화법과 작문. 이건 마음 먹고 정리하면 정말 단기간 안에도 싹 끝낼 수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걸 한 번 정리를 안 해가지고 질질 끌어요. 그죠? 자, 작문을 예로 들게요. 작문은 글을 쓰는 단계를 가지고 시험을 내잖아요. 뭐 예를 들면 계획, 내용, 생성, 조직, 표현하기, 고쳐쓰기 이런 단계의 특성을 가지고 출제를 한다고요. 한 번만 싹 정리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그래도 좀 만만하게 느끼는 게 뭡니까? 독서? 문학? 아, 문학은 재밌죠, 공부하기? 아니에요? 아, 메말랐다. 소년데? 얘들아, 문법이요, 의외로 처음에는 까칠한데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속 깊은 친구 같다고. 그래서 친해지긴 힘든데 일단 친해지고 나면 틀릴 일이 없다고. 근데 그건 영어 문법도 마찬가지거든요. 문법은 처음에 한번 싹 개통을 세워 정리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요것만 해놓고 나면 그 뒤부터는 수학처럼 얘는 딱딱 떨어지잖아요. 안 틀려요. 자, 문법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어의 구조, 규범, 역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조는 뭐가 구조일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품사도 물어보고 뭐 사동이네, 피동이네, 뭐 안긴 문장이네 막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걸 한번 싹 정리하는 게 국어의 구조가 되겠죠. 사실은 상위권 학생들이 끝까지 고민하고 여러분의 국어 점수의 편차를 심하게 만드는 영역이 뭘까요? 사실은 비문학이라고 불리우는 독서입니다. 이 부분은 나 문과인데? 이거 완전 어려운 과학 원리야.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죠? 나 이과인데 완전 어려운 철학적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어. 이런 지문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장 잘못 공부해. 어떻게 공부하게? 많이 풀어봐요. 매일 몇 문항씩 막 이렇게 풀어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도 처음에 한 번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단계별이 있어요. 얘들아, 단계별이 뭘 얘기하는 난이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두괄식이네, 미괄식이네, 이제 이런 논리 전개의 방식이 있죠. 뭐 나열식이네, 대조를 하고 있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분야별로도 있죠. 분야별로도 이런 소재를 이렇게 출제한다는 어떤 정해진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처음에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사실 고등학생 때 생각해 보면 문학 굉장히 좋았는데, 심지어 막 모의고사 보다가도 운 적도 있어요. 창피해서 몰래 이렇게 닦았지만 막 시 같은 거 감동적인 거 가끔씩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없어요? 완전 메말랐네요. 문학이요. 참 재밌어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특히 여학생들 너무 꼼꼼한 나머지 어떻게 공부하냐면 드립다 작품별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 전에 개념의 시기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문학은 어떻게 파트가 나뉘어요? 현대 소설, 현대 시, 고전 소설, 고전 시, 극, 수필 이렇게 영역이 나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같이 묶여서 출제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현대 소설이랑 현대 시 아니면 현대 소설이랑 극 이런 식으로 어떻게 자주 묶이는지, 그 다음에 장르별로 내는 유형들이 정해져 있죠. 시다. 그럼 뭐 나와요? 시상전개, 또 뭐 외적 증거, 표현 방식 나오는 것들이 있다고. 야, 내가 아는데 왜 너는 몰라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요걸 여러분이 한번 정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국어 이제부터 문제만 많이 풀 거예요? 아니, 진짜 아니에요, 이건. 그죠? 자, 그래서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제가 잔소리 길게 안 할게요. 그 다음에 기출 보셔야 되는 건데, 개념 교재는 뭘 갖고 만들었을까? 개념은요, 기출을 분석해서 만든 게 개념 교재예요. 세상의 모든 개념 교재는. 그러니까 개념 교재를 공부하면 뭐는 반쯤 끝나요. 기출은 반쯤 끝나요. 나머지 기출 정리하는 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렇게 공부하시고 어때요? 연계 교재 몇 권입니까? 내년엔 부담이 더 줄었죠. 수능 특강 완성.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할 수 있죠? 인터넷 수능 혼자서 공부하시면 돼요. 아마 그렇게 여러분의 학습 부담을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실전 감각 키우는 나홀로 모의고사로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제가 무슨 과목 교사일까요? 그런데 영어 얘기를 맨 끝에 넣었어요. 시험이 많이 쉬워져가지고. 그런데 쉬워졌다 하는데 여전히 힘들죠. 그리고 만점을 받아야 된다는 부담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실 실수를 허락하지 않는 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잔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어는 이제 이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설사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에게 최소한 12월, 1월, 2월까지는 문장 공부하세요라고 얘기해요. 제가 성악가예요, 세계적인. 그러면 저 유명하고 노래 엄청 잘하니까 음계 연습 안 할까요? 맨날 일어나서 이거 하잖아요. 제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예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요? 근육 강화 훈련하고 스트레칭 하죠. 영어도 똑같아요. 아무리 내가 나 웬만하면 해석되는데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공부하느냐, 짧게 끝내느냐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문장 단계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는 이유, 많은 친구들이 가장 조언해주기 곤란한 이 시기의 수험생들이 누군지 아세요? 선생님, 연계 교재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뭐뭐뭐부터 봐라고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제일 곤란해요. 선생님, 저 영어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수능특강 교재 나오자마자 사가지고 다 풀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다음 연계 교재 다 풀고 특별히 모르는 거 없었는데 9월 모의평가 지나면서부터 자꾸 한두 개씩 틀려요. 전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다시 보자니까 뭐부터 이거 처음부터 다시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한 것자 했다 치고 넘어가자니까 사실은 다 한 게 아니고, 저 어떻게 하죠? 가장 곤란하죠. 미세한 틈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위로 이만큼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손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문장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위권 친구들은 어법 기출을 이때 정리해도 되는데 제가 지금 단서를 붙였죠. 뭐라고? 상위권 친구들. 상위권이라면 몇 등급?
안정적인 1등급을 말하는 겁니다. 딱 한 번 1등급 받아봤는데 이거 말고요. 이런 친구들이 아니면 저는 이 공부의 단계를 뒤로 미루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또 하나는 문법을 못해서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많은 친구들, 그렇지 않아요. 뭐 현재 완료의 4가지 용법을 못 외운다고 해서 해석을 못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여러분이 이제 필요한 거는 문장의 골격을 크게 읽을 수 있는 힘인 거지, 그 문법 사항을 막 다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법 공부랑 문장 해석 공부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중학교식 내신 공부는 조금 탈피해서 수능식으로 마인드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마 영어도요, 연계교재 부담이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수특, 수완, 이 정도는 우리가 깔끔하게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지 않아요? 심지어 여기서 절반 이상 똑같이 나온다는데 이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제가 일단은 영어 연계 어떻게 해야 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게요? 듣기. 어때요? 토끼가 내 취향이야 이런 거 말고요. 거의 같죠? 거의 뭐 다른 그림 찾기 수준으로 똑같아요. 자, 이건 뭐예요? 도표 문제. 도표 문제도요, 동일한 자료를 사용합니다. 물론 막대 그래프를 원 그래프로 바꿔낼 수는 있지만, 그리고 밑에 도표를 설명하는 표현들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자료를 사용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최근 30년간 세계 인구 추이에 대한 그래프, 이걸 내가 이미 영어로 묘사하는 걸 읽어봤으면 훨씬 시험장에서 수월하겠죠. 뭐 이건 워낙에도 잘 틀리는 유형도 아니지만 이거 뭐예요? 실용문 유형이에요. 제가 지금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실용문 유형은 영화제다. 그러면 똑같이 일단 2개를 갖다 놔요. 출제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바꿔요. 뭐 장소라든지 뭐 영화제의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변경을 합니다. 자, 이런 걸 간접 연계라고 불러요. 근데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죠. 간접 연계라고 해도 워낙에 또 쉬운 유형이기도 하고, 의외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이 문항 어떻습니까? 똑같죠? 완전 똑같았어요. 밑에 각주까지 똑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틀렸던 바로 그 문항이에요. 왜 그럴까? 똑같이 냈는데 바꾼 게 없는데 유형만 바꿔서 틀렸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만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왔던 그 유형의 답만 찾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면 똑같이 나와도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제가 통계를 보여드리죠. 요거 전에 어디 갔지? 제가 안 넣었군요. 죄송합니다. 자, 작년도 2015학년도에 그 상위 오답률 5가지 탑 5를 뽑아봤어요.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틀렸던 문항 5개. 그 중에서 무려 몇 개? 상위 4개의 문항은 간접 연계도 아니고요. 그냥 똑같이 갖다 낸 직접 연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냥 문제만 풀고 답 맞추고 땡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여러분이 이제 수능 특강을 산 이후부터는 필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일단 뭐부터 할까요? 주제부터 찾아요. 읽으면 바로 주제 찾을 수 있어요? 일단은 시간 재서 풀죠. 일단 시간 재서 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답을 보지 말라고요. 딱 풀고 나면 뭐가 와요? 느낌이 와요. 어떤 느낌이 와요? 맞았다, 틀렸다. 혹은 맞았는지 틀렸는지 잘 모르겠다. 그게 뭐예요? 그게 난이도가 되는 겁니다. 그걸 뭘로 표시하시면 돼요? 별로 표시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풀고서 답을 보잖아요. 근데 사실 풀 때는 2번 아니면 3번인데 2번인가? 근데 풀었는데 답을 맞췄는데 2번이었어.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순간 뭐라고 믿어요? 역시 난 알고 있었어. 바로 맞는 순간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간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맞추기 전에 난이도를 표시하셔야 그게 솔직한 내 심정이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답을 볼까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정독하세요. 이번에는 필요하면 사전도 찾아가면서 읽으시고요. 시간 제한 없이 읽어보세요. 그래서 뭘 찾아요? 아까 여러분이 이야기했듯이 주제문도 찾아보고요. 꼭 이렇게 예쁘게 정리 안 해도 괜찮아요. 뭐 할까요?
내용을 간략하게 마인드맵으로 정리해보세요. 실제로 수능에 임박해서 혹은 수능 치고 온 아이들이 바로 당일날 뭐 땡땡이 가장 도움됐어요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마인드맵입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꼭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 공부하고 난 뒤에 여러분이 정상적인 속도로 공부했다면 추석 때를 즈음해서는 수능 완성까지 완전히 끝날 거고, 권수가 줄어든다면 9월 모평 이전에 당연히 수능 완성까지 재학생들이라 할지라도 다 끝날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할까요? 남은 기간은 모의고사만 막 풀어요? 영어는 다른 과목에 비해선 기출의 중요성이 낮다고 저는 판단해요. 왜냐하면 올해 시험 범위가 내 손에 있으니까, 여기서 똑같이 낸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연계교재 복습을 한 70% 정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30을 뭘 할까요? 이제 문제 실전 감각 문제 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때 뭘 할까요? 우리 아까 내가 뭐 아니면 손대지 말자 그랬죠? 상위권 아니면 기출은 좀 남겨둡시다 그랬죠. 그거 언제 푸시면 돼요? 9월 모평 지나고 그때 시건 푸셔도 다 풀 수 있어요. 지금은요, 풀면 이제 좀 달라요. 처음에 1, 2월 달에 기출 풀 때는 애들이 이런다. 맞았네. 틀렸네. 나 이해 시험 봤으면 몇 등급이었네. 이해 여기 시험 봤으면 붙었겠네. 떨어졌겠네. 지금 그런 합불 놀이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수능 완성까지 다 끝난 이 마지막 시기에 기출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 빈칸은 주로 이런 지문을 갖고 내는구나. 어휘추론을 내는 지문이랑 빈칸을 내는 지문은 구조 자체가 다르구나. 평가원이 선호하는 소재는 약간 특이하면서도 도덕적인 소재, 요런 걸 선호하는구나. 요런 게 이제 읽히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버리지 않고 여러분이 소중히 잘 가져가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는 EBSI 활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마지막 시기가 될수록 학원은 줄이고 이제 혼자서 학교 자습실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어디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럴 때 뭘 이용하시면 돼요? Q&A는 전부 다 학교 현직 교사 선생님들이 답변해 주시는 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다 힘든 점이 있으면 여쭤볼 수도 있고요. 또 뭣도 있어요? 자료실도 있고요. 제가 영어에 있어서 추천하고 싶은 건 지문 mp3예요. 지문 mp3. 아까 그 영어 듣기 같은 경우에는요, 몇 퍼센트 연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의 95% 이상 연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듣기는 이 교재 저 교재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그거 고교 영어 듣기라는 교재랑 수능 완성에 나온 실전편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그거 1년 동안 하루에 10분씩 그냥 매일 들으시면 돼요. 이거 갖고 될까? 딴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아까 봤잖아요. 완전 똑같이 나오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거 갖고 돼요. 근데 mp3 지문을 들으세요 하는 이유는, 저도 강의 준비하고 나서 수업하러 가는 길에 mp3 계속 들으면서 가거든요. 눈으로 볼 때랑 귀로 들을 때랑 또 정리되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기 전에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하고요. 자료실이요. 이걸 몰라서 제일 답답한 아이. 수능 특강을 손으로 다 옮겼었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자료실 가보시면 제가 끊어읽기 다 해놓고 단어를 다 찾았어요. 쉬운 거라도 뜻을 다 썼습니다. 왜냐하면 단어 찾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아껴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때요? 아까 우리 마인드맵으로 정리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제 거랑 맞춰보세요. 100기란 얘기가 아니에요. 맞춰보세요. 자, 한 장에 딱 들어가게 이렇게 싹 담아놨어요. 저뿐만 아니에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같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몰라서 활용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날에다가 365를 더했더니 393일이 남더라고요. 어때요? 많이 남았어요? 자, 더 놀라운 사실이요. 하루에 아까 여러분 학교 선배 언니가 저는 4시간 잡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사실 그러면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그죠? 저는 6시간 잘 것을 권합니다. 그럼 수면 시간 6시간 많이 자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빼볼게요. 2358시간이군요.
밥은 먹어야죠. 삼시세끼. 그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1시간씩 여유 있게 먹는다 쳤어요. 자, 그랬더니 일단 3시간이 이렇게 빠지고요. 씻어야죠. 학교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시간 얼마 뺐어요? 3시간 하루에 뺐어요. 제가 지금 친구랑 같이 카톡으로 하고 만나서 노래방 가고 드라마 보고 이런 시간 집어넣습니까? 아니죠. 남학생들 PC방 가서 겨루기 하는 그런 시간 넣습니까? 아니죠. 그죠? 정말 생존에 필요한 시간만 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간 기말고사가 앞으로 수능 전까지 4회 남았습니다. 기말, 중간, 기말, 중간까지. 그죠? 자, 우리 원래는 2주 이상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겠지만 최소의 시간 열흘만 뺐어요. 자, 남은 수업 일수 적게 잡아서 200일이라 치고 학교에서 하루에 6시간 듣는다 치고 제가 여러분의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 시간을 좀 적게 잡은 겁니다. 자, 계산했더니 며칠 남았을까요? 106일 남았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기말고사 끝나고 바닷가 여행 갔다 와서 3월 달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면 너는 50일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 오늘 당장 나 이제 106일 남았구나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고3 생활까지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좌절을 만날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친구랑 내가 뭔가 다른 선상에 서본 적이 없죠. 그쵸?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슬픈 건 이렇게 단짝인데 같이 다녔는데 그리고 은근히 이 친구는 속으로 제가 참 좋고 사랑하는 친구지만 공부는 조금 나보다 못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는 수능을 좀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갔고 이 친구는 진학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 친구가 연락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짝이었으니까 친했던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너무 속상하다. 걔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럴 수 있다. 네가 걔가 마음을 다 치유하고 올 때까지 좀만 기다려줘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슬픈 결말을 만들면 안 되겠죠. 여러분 앞으로 공부해가는 과정에서 작은 좌절을 많이 만날 거예요. 나 한다고 했는데 왜 안 되지? 왜 나 한다고 했는데 우리 엄마 선생님 몰라주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그 이유가 여러분의 작은 패배보다는 더 큰 것이기를 저는 응원하고요.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